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오늘 코스피가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가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투자 심리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주가 부양 의지를 다시 내비쳤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라는 기록이 무색하게도 개인들은 이번 주에만 4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증권부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오늘 이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에 대해 사실상 100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오늘도 우리 증시를 떠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던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0.9% 오른 3,344.2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사상 최고치의 힘으로 코스피는 연초 이후 39.4%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주요국 지수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 실망했던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기관 매수세가 지속이 되면서 지수를 이제 밀어 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 개인들은 주식을 대거 팔면서 순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오늘 1조 1,48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 순매도세는 이달 들어서 8거래일 연속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10억에서 다시 50억 원으로 원복될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러나 개인들은 코스피가 1% 이상 오른 8일과 9일 각각 1조 300억 원 그리고 2조 2,600억 원가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오늘 장까지 반영을 하면은 개인들은 이번 주에만 4조 7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한 건데요. 반면 외국인들은 같은 기간 2조 5천억 원가량을 사들이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파는 겁니까? 우리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앵커 주변에서 혹시 증시가 많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아쉽게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새 정부 들어서 증시가 많이 올랐지만 개인들이 사실 그 혜택을 온전히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증시가 오른 상태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고점에 물려 있는 개인들이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이 세제 개편에 따라서 코스피가 횡보에 들어갔던 지난달에는 전체 시장에서 개인 매수세가 소폭 우세했습니다. 오히려 정책에 실망한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 가량을 팔아치우면서 한국 증시를 떠난 바 있었는데요. 주가가 다시 오르면서 고점에 물려있던 개인들이 털고 나가는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또 코스피가 이렇게 횡보하는 사이에 미국과 다른 아시아 증시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해외 투자로 이때 눈을 돌린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해외 주식 보관액이 200조가 넘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관액이 정확하게는 한 20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 초와 비교하면 한 35조 원 가량이 증가한 수치인데 이 미국 주식 보관액이 당연히 가장 크지만 올해에는 유럽을 제외한 일본과 홍콩 등 나머지 국가에 대한 투자 금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외에 이제 가상자산 등 대체 자산으로의 자금 유출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이 상장지수 펀드 ETF가 발달하면서 매월 적립식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이 S&P 500 지수가 연평균 10% 수익률에 보이고 있는데 변동성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 코스피가 새 정부 출범 이후 20% 정도 오른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 부양 의지와 그에 따른 정책 기대로만 이룬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들의 국장 유입을 위해서는 일단 정책 일관성을 무엇보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띄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이 너무 낮은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꼬집은 거였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굴리는 자산이 이제 올해 기준으로 1,270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14.9%로 해외 주식 비중 35.2%에 비해서 크게 낮은 상태입니다. 이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은 기금 고갈에 앞으로 대비를 해야 돼서 안정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해외 주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연기금은 목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에 맞게 자산을 분배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내 주식 하락으로 연기금의 국내 투자 수익률이 6.9% 정도였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도 지난해 말에는 15.4%에서 현재로 낮아진 상태인 겁니다. 내년에는 해당 국내 주식 비중이 14.4%로 더 낮아집니다. 대통령의 언급으로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생길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연기금의 자산 분배 원칙마저 바뀌어야 할 만큼 국내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강하게 내비쳤다는 것이 좀 중요한 대목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2시간 30분에 걸쳐 경제와 민생, 외교와 안보 전반에 걸쳐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호성 기자, 이 대통령 먼저 지난 100일에 대해 어떻게 소회를 밝혔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며 짧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하고 코스피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다행히 신속한 추경,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 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를 해봤는데 3,3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제와 민생,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평가하고 설명하는 자리로 당초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긴 150여 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네, 대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협상의 표면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며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분명한 건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는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네, 시장이 듣고 싶어 하던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컸는데요. 이 대통령이 10억 원 기준을 반드시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을 했죠. 네, 이 대통령은 주식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개 종목을 50억 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 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며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여전히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수 결손은 2천에서 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 굳이 50억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0년 후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연금 지출이 많아지면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그때 국내 주식이 폭락하게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연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것은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 같다며 이 불신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한 접근 시각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네, 또 이번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 밝혔죠?
네, 이 대통령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부채가 100조 원을 넘더라도 빌린 돈으로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채무 규모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곳도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총생산 대비 50% 수준의 현재 부채 비율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0조 원을 써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며 이게 시한 역할을 해서 부채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오늘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들의 투심은 크게 훼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박한 평가를 내리자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 대통령 필요한 전력을 빠르게 공급하는 방법은 1-2년 내 확충이 가능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며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쳤는데요. 이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대응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신규 원전 착공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기술도 이 개발이 아직 안 됐다며 이런 분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수십 메가가 추가로 필요한데 수십 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이거를 원자력 발전소를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30개를 넘게 지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 지을 건데요? 그 엄청난 에너지 요구량을 결국은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빨리 그걸 대비해야지. 또 정책을 놓고 탈원전, 감원전 같은 논리로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며 있는 원전을 잘 쓰고 가동 기한이 지나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원전 잘 짓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잘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부동산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단 한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을 두고 시장에서 회의적인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라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이제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나온 서울 아파트값 통계 보시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금 32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상승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여전히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급지로 이동하는 1주택자들의 똘똘한 한 채 열풍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서울 핵심 지역 집값을 잡으려면 머나먼 공급보다는 당장의 수요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6명에게 이번 공급 대책의 효과를 물었습니다. 모두 한계가 뚜렷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 외곽 수요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공급 대책이라는 겁니다. 규제 지역 LTV 축소 역시 이미 6.27 대책 때 나온 대출 상한 6억 원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서울 상급지는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량은 줄겠지만 집값은 단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강력한 추가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장 서울 마포와 성동, 경기도 과천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고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KT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유심 무상 교체를 포함한 이용자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산업부 장슬기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KT에서도 결국 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입자들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됩니까? 네, KT는 조금 전 광화문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5,561명의 가입자 식별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입자 식별정보는 가입자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로 유심에 저장되는 개인정보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의 원인으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거론된 바 있는데요. 실제 이 기지국을 통해 비정상적인 신호가 있었던 것으로 KT는 파악했습니다. KT가 조사한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총 19,000여 명입니다. 그중 실제 신호가 단말기를 거쳐가 식별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규모는 5,561명으로 파악됩니다. KT는 현재 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개인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5천여 명이라고는 하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KT는 이번 피해 고객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네, KT는 브리핑에서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김영섭 KT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와 임직원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 고객들께는 100%의 보상책을 강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네, KT는 우선 이번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해선 100%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소액결제 피해는 278건, 약 1억 7천만 원 규모입니다. 또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가입자 19,000명 전원에게는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가 가입을 지원합니다. KT는 유심 무상 교체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실체나 접속 방식 등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KT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 수사에 협조해 원인 파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KT 사옥에서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포스코가 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장관이 다른 대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국적선사 차원에서 매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포스코 단독 인수에 부담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됩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곤 기자, 오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HMM에 대해 어떤 발언 내놨습니까? 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여기서 HMM 지분 매각에 대한 추진 계획에 국적선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전 장관은 포스코 인수 검토 소식에 대해 다른 대형 화주들도 참여해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HMM의 지배 구조 문제는 단순히 해운선사를 민영화하느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적선사로서 국가기관 산업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장관이 HMM의 지분 매각에 있어 단독 인수 외에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HMM 지분은 산업은행이 36.2%, 한국해양진흥공사가 35.67%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지분 매각은 쉽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전 장관은 적당한 시점이 되면 본사 이전 문제, 지배 구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해수부는 HMM의 경영권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재명 정부는 해수부와 함께 HMM의 본사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분 매각이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고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 장관은 산은이 가진 H&M 지분을 부산과 울산, 여수 등 동남권 지자체들이 나누어 소유하는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고 HMM을 민영화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북극 항로 정책 추진에서도 국적해운사의 역할이 큰 만큼 정부가 운영권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어떤 방향이 가장 적합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운업계도 대기업 진출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포스코의 단독 지분 인수가 쉽게 이뤄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정치적인 문제도 엮여서 앞으로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는 입장에서는 지분 매각이 절실한 상황 아닌가요? 네, 산은은 H&M 지분 매각 의지가 큽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규정상 자기 자본 대비 특정 기업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면 위험 가중치가 커지는데 현재 산은은 H&M 지분을 36% 이상 가지고 있어 규제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은행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지분 매각이 필요하고 정책 금융기관으로서의 투자금 회수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산은의 상황을 생각하면 빠른 결정이 필요하지만 여러 문제가 엮여 지분 매각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박상진 신임 산업회장이 내정되면서 지분 매각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해수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이혜곤입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인 GE 헬스케어가 모든 제품에 AI를 접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엘리 샤이오 GE 헬스케어 인터내셔널 총괄 사장은 한국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국내 혁신 기업과의 협력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샤이오 총괄 사장을 만났습니다. 최근 미 FDA에게 100번째 AI 의료기기를 승인받은 GE 헬스케어. AI 의료기기는 의료진의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도와 환자가 더 나은 치료를 받게 합니다. 현재 FDA에 등록된 AI 의료기기는 약 1,250개인데 GE 헬스케어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t has to be 200, so this is double each time.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anymore an option for any domain, and I think specifically medical imaging, we are at the forefront of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GE 헬스케어는 앞으로 8년간 출시되는 모든 신제품에 AI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의료 환경을 위한 3D 전략의 일환입니다. In GE Healthcare, we work to create a world where healthcare has no limits, and for this, you will need a device that's going to be smart enough, equipped with AI software to be precise, and also you'll need to have an objective for that device, which is going to be to serve a disease, and then having a care pathway for our doctors to follow and to get the best outcome for the patient. 한편 GE 헬스케어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과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의료 환경과 디지털 의료기기법 제정 등 기반이 마련된 데다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도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AI 의료기업 루닛, 헬스케어 AI 스타트업 비먹스, 의료 나노 연구기업 슈퍼노바 바이오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샤이오 사장은 또 다른 국내 혁신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re Korean born, but became global, and we're working with these companies, so I'll let you figure it out. They are very strong in digital. 또 샤이오 사장은 의료기관 등 다양한 파트너사와 새로운 협업,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건설 산업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돌파구를 찾아왔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해외 수주 지원 속에 건설업계가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경제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업계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